그럼 이제 우리 화면 공유된 거 보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봤던 법률 불소급의 원칙 관련해서 법조항 좀 들고 왔습니다. 자, 헌법 제13조 1항이거든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법칙이 아니라 범죄인데 왜 법칙으로 들어갔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내가 빨리 치다 보니까 제대로 치다 않았나 보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13조 1항이고요. 13조 2항에서는 자,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게 나중에 죄형 법정주의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참고하면 되고 여기서 소추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법이랑 도덕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거는 내신에서 초지업으로 내지 않는 이상 잘 비교는 안 할 건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들고 왔습니다. 자, 법의 목적은요 정의의 실현이야.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 칸을 분리를 좀 할게요. 자,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그에 비해 도덕은 물론 정의도 좋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야. 선. 그래서 이 법과 도덕은 각각 중요시하는 중점이 달라. 그래서 중점적인 것이 법은 외면적인 행위와 결과를 중시한다면은 도덕은 내면적 양심과 동기를 중시한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동기를 중시해버리면 너는 자 얘도 살해를 저질렀다 해보자. 살해를 너는 생계가 급급해서 살해를 저질렀구나. 또는 뭐 장발장이 빵 훔친 거. 너는 너무 배가 고프고 가난해서 빵을 훔쳤구나. 넌 무죄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세 번째, 그래서 얘네는 권리, 이렇게 하지 말고 특징하고 특성을 구분할게요. 특징과 특성. 자, 법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권리랑 의무와의 관계를 모두 본다는 얘기야. 즉 뭐냐? 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수도 있어. 동시에 의무를 실현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도덕은 일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의무와의 관계만 알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덕 결국 네가 지켜야 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지키면은 좋은 거지. 특성. 법은 강제성이 있다 했어. 도덕은 비강제성이라고 했고, 자, 규범의 역할에 따라서 규범의 역할에 따라서는 법은 타율적이죠. 내가 직접 스스로 정한 게 아니야. 그에 비해 도덕은 자율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덕은 내가 지키면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야. 근데 법은 내가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키면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둘에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하긴 할 건데, 이걸 미리 설명하고 갈게요. 자, 헌법 제10조에 나타난 천부인권 사상인데, 자, 우리 천부인권 언제 배웠지?
그치, 시민혁명 하면서 배우고. 자, 그러면 인권의 특성 네 가지 한 말해봐. 어제 우리 통합사에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잖아, 이거는. 인권의 네 가지 특성. 뭐 있지? 아니, 인권의 네 가지 특성. 기본권 말고. 기본권은 우리가 저 뒤에서 다룰 거야. 인권의 네 가지 특성. 아까 우선 첨부인권, 첨부성 나왔고. 세 개 남았네. 그치, 불가침성. 그런 거. 자, 그럼 현재 첨부성, 불가침성 나왔다. 두 가지. 인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무슨 성이야? 보편성. 인권은 영구히 보장될 수 있다. 항상, 그치, 항구성. 이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정법하면서. 왜냐면 정법하면서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올 단어들이거든요. 까먹으면 안 되겠지. 자, 내가 지금 헌법 10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불가침, 불가양의 첨부 인권이자 초국가적 권리다 라고 말을 해. 자, 우선 같이 읽어볼게요. 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나중에 기본권 가면 배우겠지만, 그렇지,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과 관련되겠지. 행복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절대적이고 초국가적이라는 거야. 국가를 초월한다는 뜻이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절대 양도할 수 없다. 불가침, 불가양의 첨부인권이다. 그리고 초국가적 권리다. 라는 것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필기를 하러 가야지. 갑자기 색깔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뒤에 이걸 켜서 그런가? 이걸 끄면은, 이걸 끄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로 들어갈 거예요. 민주주의로. 자, 역시나, 동글뱅이로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1. 자, 1번.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민중에 의한 지배다. 다수의 민중에 의한 지배다. 그래서 원래 영어로 하면 데모크래시라 하잖아. 그 데모크래시의 어원이, 자, 데모스, 민중을 의미하고, 시민, 민중. 그 다음에 크라토스, 지배를 의미합니다. 이 민주주의를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다.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과 피치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같다는 얘기야. 즉, 이제는 그 옛날에 왕과 신하, 왕과 백성 그 관계가 아니라 나도 통치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가는 거지.
뭐가 왜 이렇게 빨갛지 갑자기? 열이 너무 많이 오르나? 2번 이념. 이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간 존엄성. 다른 말로 인간 존중이라 하기도 한다. 이 인간 존엄성은 무엇과 무엇을 포함하냐면은 자유와 평등을 포함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헌법 제10조에 나타나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자유와 평등은 절대 침해할 수 없고 절대 양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놓을 것. 자, 동그라미 1번. 자, 이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볼 건데 자유도 종류 여러 가지야. 어.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어요. 소극적 자유, 괄호 열고, 국가로부터의 자유. 빨간색으로 요 부분만 쓸 거야. 국가로부터의 자유. 내가 지금 이 파트를 왜 굳이 빨간색으로 강조하는지는 나중에 정법 시험을 칠 때쯤이면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적극적 자유. 두 가지가 있거든. 국가에의 자유. 또는 뭐 국가애로의 자유라고 하기도 하는데 국가에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가 있다. 국가에 의한 자유. 2번 평등. 평등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두 가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그리고 나는 그 오른쪽에 뭐를 안 쓸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 있잖아. 거기 밑에 어떤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지 적을 거야. 소극적 자유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과 관련이 있다. 국가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권과 관련이 있는 거고. 국가의 자유. 참정권이지. 국가가 있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국가가 있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해. 소극적 자유는 국가가 없으면 더 좋은 거지. 솔직히 말하면은. 국가가 없으면 더 좋은 거긴 하지만, 적극적 자유는 국가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다. 자, 국가가 있는 상태에서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즉 참정권이지. 그래서 국가의 자유, 그리고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 이렇게 보면 된다. 자, 17세기 유럽에서 이 자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초로 일어났던 시민혁명이 뭐지? 17세기 유럽에서 최초로 일어난 시민혁명. 그 이거는 뭐 어디서라고 물을 게 없는 게 시민혁명 자체가 유럽에서 일어났으니까 최초. 그치. 영국의
명예혁명이죠. 뭐 영국혁명이라고 하면 영국혁명은 청교도혁명하고 명예혁명을 둘 다 포함하는 거라서 물론 청교도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의 공화정이 수립되긴 하는데 독재 정치로 변질되거든요. 뭐 그거는 나중에 세계사 때 하고. 자, 그럼 3번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유형. 총 3가지가 있다, 유형은. 자, 첫 번째 파란색으로 직접 민주제. 자, 직접 민주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바로 소규모 정치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소규모 정치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자,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A 장점.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데 그렇다면 단점으로는 무엇이 작용하느냐? 우선 비용이 많이 들어. 그리고 효율이 낮아. 거기에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어리석은 무리들의 정치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중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높다. 자, 두 번째 나온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유형은 바로 간접민주제다. 간접민주제를 다른 이름으로 대의제라고도 하는데 대의민주주의를 줄여서 같은 말이에요. 대의제라고도 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검은색으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 복잡화에 따른 전체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구하다. 사회 복잡화에 따른 전문성을 요구하더라. 자, 이것의 장점은 우선 비용이 적게 들어. 사람이 뭐 다 모일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효율성도 높아요. 저비용, 고효율. 이게 장점이야. 근데 B.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은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다 적을게. 시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어. 시민의 의사 왜곡. 왜? 자기들끼리만 안에서 하잖아.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 거기다가 콤마. 정치적 냉소주의라고 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를 같은 말로 관객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관객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국가현상론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과도 같은 바로 엘리트주의를 유발한다. 엘리트주의를 유발한다. 자, 다음 세 번째 유형은 호남 민주제인데, 자, 밑에 내려가서 쓸게. 자, 호남 민주제는 간접 민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조금만 올립시다. 뭐, 어디로 가니? 약간 좀 안 맞네. 약간 왼쪽으로 당기자. 자, 간접 민주제를 기반으로 한 거에다가 플러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거야.
그러면 그 직접 민주제의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자, 빨간색으로 세 가지를 적어볼 거다. A, B, C. 첫 번째, 국민투표. 두 번째, 국민발안. 세 번째, 국민소환. 자, 국민투표는 국가중대사, 예를 들면은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국가중대사를 결정할 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자, 두 번째, 국민 발안은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의회에 발의할 수 있다. 세 번째,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무원, 즉 우리가 뽑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들도 되겠고 뭐 그런 사람들이지.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만료 전에 파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는 것은 요건 좀 강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는 것은 요것밖에 나머지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민투표만 있지 국민발언 국민소환은 없다.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여기서 가르치고 있냐 그럼 뒤에 지방자치 파트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딱 해놓으면 쉽죠? 쉽겠지? 자, 마지막 빨간색 유지한 채로 4번 사회계약설. 자, 사회계약설은 국가는 이걸 기본권 보장의 수단이다. 이 사회계약서에는 3명의 학자가 있고 이거는 앞으로 너네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으로 활용이 될 건데 논술을 나중에 언젠간 쓸지도 모르고 여기서 공무원을 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고 굉장히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 공무원이 될 친구들은 사회계약서를 좀 알아놓도록 하고요. 우리 국어 비문학 풀 때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1번 파란색으로 파란색 말고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 1번 홉스. 토마스 홉스예요. 토마스 홉스. 자, 이 사람은 성악설을 얘기한다. 인간의 본성, 인성론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성악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리바이어던. 성경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죠. 리바이어던. A. 이들이 말하는 자연 상태. 자, 자연 상태는 뭐냐면은 국가가 없는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국가가 생긴 상태는 뭐라 하나요? 그냥 국가 상태라고 얘기해. 국가가 없는 이전의 상태, 자연 상태라고 하는데 홉스는 이 자연의 상태를 뭐라 표현하냐면은 만인에 대한 잠깐 잘못 썼다. 뭔 소리 하고 있는 내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소쟁 상태. 그러면요, 선생님, 이런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원전의 해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고 두 가지를 쓸 수도 있거든요. 만인의 만인 대안도 가능하고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도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원전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어서
좀 찾아봤어요. 나도 맨 처음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자, 이게 왜 일어나냐? 여기에 대해서 홉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기 보존의 욕구와 경쟁심, 명예, 이런 거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저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홉스는 다음과 같은 안들을 제시해. B. 국가 운영 방식. 홉스는 사회계약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제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이야. 즉, 절대 군주제. 한 명의 군주가 있어야 되고 그 군주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군주 주권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기본권들이 있어. 자율권이라든지 참정권, 사회권 이런 권리들이 있지. 살권은 빼야 돼. 살권 아니에요. 자율권, 평등권, 뭐 참정권 요종 세 가지 정도. 그 바자크가 구분한 제1세대 인권들. 그런 인권들을 전부 양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권, 정부 양도살인데 나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전부 양도살. 전부 양도해서 그 양도한 것을 가진 자가 절대적인 한 명이 되어야 되고 그 절대적인 한 명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군주의 권리, 군주권, 즉 왕권은 백성, 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왕권, 민수설. C. 이 사람의 사상 특징, 사상적 특징. 자기 보존이라고 해서 위에 적혀 있듯이 자기 보존.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 사적 판단. 두 번째, 2번. 로크. 로크는 성모선악설인데, 자, 성모선악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잖아. 근데 이 로크의 원전에는 성모선악설이라 되어 있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파란색으로 백지설. 참고로 말하면은 여기 국가 운영 방식들 있지. 여기는 시험에 다 나온다. 자,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잠재적 투쟁 상태라고 한다. 왜 잠재적 투쟁 상태인가? 자, 원래 이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 평화를 유지했어. 자, 우선 적어볼게. 이성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성을 따르지 않는 자들, 약간 돌연변이 그런 느낌인 거야. 이성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잠재적인 투쟁 상태가 된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 방식을 첫 번째, 우선 입헌군주제, 그리고 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군주가 통치하는 그런 형태제, 거기에 간접민주제인 대의제를 결합시킨 형태를 간다.
그리고 자연권은 일부만 양도해서 나의 소유권 정도는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자연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자연권들은 다 양도하겠다. 그러니까 내 소유권을 가질 정도, 내 소유권을 지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일부 양도설. 그리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론. 사실은 요렇게까지 딱 묶어도 돼. 근데 로크는 더 센 게 하나 나와요. 바로 파란색으로 입법권 우위론. 잠깐 코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법권 우위론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로크는 두 가지 이권 분리, 이권 분리. 입법과 집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집행보다 입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입법권 우위론. C. 로크의 사상적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양도설과 이렇게 연관이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3. 루소. 인간은 선하다고 봐요. 성선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내가 책 이름을 적는 이유는 간혹가다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간혹 원전에서 글을 긁고 오실 때 출처를 밝혀야 돼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죠. 자, 루소는 자연 상태를 사슬에 묶인 상태라고 본다. 사슬에 묶인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루소는 이 사람의 철학상 인간은 자기가 사적으로 소유한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불평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 그럼 그 불평등으로 계급이 발생하게 되거든.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인간은 사슬에 묶인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사슬에 묶인 상태.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말이고, 자, B. 국가 운영 방식. 자, 빨간색 일반 의지. 항상 보통 이걸 가르칠 때는 드립으로 일반 의지. 네. 일반. 네. 라고 드립 많이 치는데. 얘를 이제 공리라고도 하지. 공리. 또는 공공의 이익이라 해서 공리라고도 하고, 또는 공동선 같은 말입니다. 자, 이 공리는 자 빨간색으로 좀만 떼서 어차피 윗줄에 비니까 잠깐만 적어볼게. 시민의 자발적 동의로 형성된다. 시민의 자발적 동의로 형성. 요게 작년 수능 윤리화 사상에서 킬러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린 윤사거를 왜 배우고 있냐?
정법에도 윤사만큼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이 파트는. 정치 철학관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외에 자, 로크랑 다르게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제 그리고 역시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자연권은 절대 양도해서는 안 돼. 왜? 시민의 자발적 동의를 위해서 일반 의지를 만들었고 그 일반 의지를 통해서 직접 민주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야. 왜? 여기서 말하는 직접 민주제는 시민들이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자연권은 절대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럼 이 사람의 특징,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의 사회적 특징은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일어났다. 바로 사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어서 사적 소유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면서 계급이 발생하고 사적 소유로 인한 불평등. 그러면서 사실은 묶이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첫 파트는 다 배운 거고, 자, 민주주의 첫 파트 다 배웠다고 우리가 바로 복습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뒤에 나갈 내용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크 저항권 안 적어줬어, 내가? 로크 저항권 어디로 갔니? 그러게, 어쩐지 로크 저항권이 어디로 갔나 했다, 내가. 잠깐만요. 로크 저항권이 잠재적 투쟁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쓴다고 밀렸구나. 이렇게 당겨서 저항권을 가진다. 근데 더 웃긴 거 하나 얘기해 줄까? 로크는 저항권을 이때 얘기하잖아. 로크가 서양학자잖아. 이때가 17, 18세기밖에 안 됐단 말이야. 17, 18세기. 약간 발음이 좀 그런데 17, 18세기란 말이야. 이때가. 근데 이것보다도 2000년 전에 동양에서 이런 저항권 비슷한 거 얘기한 사람이 한 명 있다? 맹자라고 있어요. 맹자는 물론 성선설이긴 한데 잠깐만 얘기하면은 맹자는 그래. 군주가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 위한 통치를 안 하고 그래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통치를 한다면은 백성들은 단결해서 민본주의적 그러니까 백성이 근본이 되는 사상에 받들어 역성혁명 왕조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얘기야. 마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듯이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민주주의 첫 번째 했고, 자, 그 다음에, 왜요? 위로? 어디? 잠깐. 우선 멈출게요, 여기서. 밑으로? 여기 유형 파트에 나는 내렸으나 저 아이는 내려가지 않는구나. 나는 내렸는데, 됐다.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은 그래서 특히 국민발언, 국민소환을 시험으로 내려면 우리나라의 사례는 안 나와요. 외국 사례를 가져다가 묻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래서 특히 또 국민투표도 사실 우리나라의 사례는 잘 안 나와. 주로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그게 영국의 브렉시트로 국민투표가 나왔어요.
전 통합사에 우리 시험에 그게 나왔나? 아니, 국민투표 나온 건 아는데, 사례에 그렇게 나왔나? 한국 사례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참고로 이거는 다사고 통합사의 얘기예요. 절대 일반적인 통합사의 교과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다사고 현실이 빡빡한 거예요. 자, 다음 제목 갑니다. 다음 장 넘겨서 민주주의 2. 자, 여기는 이제 약간 세계사 좀 느낌이 날 거야, 여기는. 약간 여기는 이제 세계사의 맛을 좀 쳐서 할 겁니다. 우리 세계사 듣는 친구는, 5주 뒤에 이거를 5주 맞나? 4주 뒤? 4주? 4주 뒤 이걸 할 거야. 또, 자, 우선 1번. 아테네 민주정치. 잠깐만요. 아테네 민주정치. 아테네 민주정치는요. 1번 형태. 파란색으로 직접 민주정치야.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스를 포함한 그 일대 도시 국가들을 우리는 폴리스라 불러. 폴리스. 폴리스라 부르는데 이 폴리스가 도시 국가잖아. 항상 이걸 가르치는 애들이 이렇게 물어. 선생님, 그럼 그 지역에서는요, 뭐 중국의 진나라처럼 또는 뭐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뭐 그런 것처럼 통일 왕조가 왜 성립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얘네는 산맥이 너무 험난해, 험준해. 그래서 산 하나 넘으면은 군사의 반이 죽어 이미. 그 날씨도 너무 춥고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야, 그 반 남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갈 바에 안 쳐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니? 그게 남는 장사인 거야. 그래서 안 쳐들어가. 그리고 이 폴리스들끼리는 서로 만나가지고 매년 한 4년마다 한 번씩 만나서 올림피아 제전이란 걸 하거든. 거기서 얘네는 자기들을 그 약간 축사 같은 거래. 자기들 시작할 때 그때 헬레네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동족입니다. 동족 의식을 막 부각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 이 폴리스 내부의 사람들도 몇 명 안 되는 거야. 더구나 전쟁에 한번 참여했다 나갔다 오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중장보병이라 부르는데 여성들은 애 키우지. 노예를 데려다가 가사 노동시키지. 일반 성인 남성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얘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민이라고 부르는 계층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와. 당시에 폴리스는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도 있고 그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의 공터에 성인 남성들, 즉 자유민들이 한두 명씩 나와. 한두 명씩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수다 떠는 거지. 남자들끼리 할 일 없고 어? 대낮에 할 일 없이 심심해 죽겠으니까 나왔디만은 옆집 남자도 나와 있고 뒷집 남자도 나와 있는 기라. 그래서 같이 수다 떨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점점 커져서 남자들 다 나와가지고 득실득실 되면서 지들끼리 수다를 떱니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아테네 민주정치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규모 정치 공동체였기 때문이고 2번 구성.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시작한 민주정치가 좀 더 확장이 돼서 기구를 만드는데 민회, 최고 의결기관이야. 민회. 그 다음에 평의회. 여기는 그냥 의회입니다. 나중에 내가 서양사 할 때 설명하겠지만 500인 평의회라고 있고 오늘도 참고 삼아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재판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특히 빨간색으로 아래에 한 줄 들여서 CF
참고 하나 할게요.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게 등장해. 도편 추방제가 뭐냐면은 도자기 조각에다가 저 사람이 독재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의 이름을 적어. 그거를 의회의 의장이 걷어가겠지. 그걸 보고 사람을 내쫓는 거야. 그래서 이를 통해 시민의 권력을 통제하고 참주, 독재자를 참주라고 부르거든. 참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로 열고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다. 클레이스테네스. 3번 한 개. 제한된 민주정치. 빨간색 적을게. 빨간색으로. 제한된 민주정치였다. 어머 얘들아, 산타고 오실 시간이 2시간도 안 남았어. 산타고 오실 시간이 2시간도 안 남았어. 산타를 안 믿긴 하지만 그래도 동심 타게 된 지 오래지만 재밌잖아. 사실 어색한 것도 별로 못 느끼긴 한데 나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갬성이라고 하는 게 이 나이만 먹이가 갬성만 늘어가지고 정말 진짜. 자, 제한된 민주정치. 여성과 외국인 노예는 제외되었지. 거기다가 전문성이 없어. 이 사람들이. 왜?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들은 군대 가가지고 막 전쟁 치르고 오는 그런 중장 보병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썩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중후 정치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중후 정치. 그러면서 요 정도 써놓고 오른쪽에 혹시 공간이 있는 학생들은 뭐 써도 되고 없으면 안 써도 돼. 이거는 추가적인 사항이라서 가끔 가다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요. 정치와 법을 출제하는데 약간 세계사를 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세계사를 썼고. 첫 번째, 아테네 민주정치의 첫 번째는 솔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솔론은 재산에 따른 참정권의 차등분 부여를 얘기하는데, 재산에 따른 참정권 차등 부여.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그래, 이게 안 되겠는 거야. 이 재산에 따라서, 그럼 재산 적은 사람들은 안 된다? 이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근데 그 전에 이미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이 있어.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를 해버립니다. 참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클레스테네스. 이 사람은 독재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도편 추방제 만들고 500인 평의회를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 마지막 한 명이 더 있어. 페리클레스. 당시 그리스랑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그리스가 승리를 하면서 당시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국가였거든요. 그 국가가 멸망하고 그 자리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돼. 그런 과정이야. 서아시아는. 근데 이제 이 그리스 쪽은 자기들 승리했으니까 항상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는 페리클레스 시대라 불러. 이때는 정치도 사람들이 정치 잘 안 하려고 하니 돈을 주자. 수당제 하자. 그리고 재판소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윤번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자. 그리고 추첨하자. 이런 것들이 이때가 이제 그리스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요거는 꼭 설명해주고 싶었고. 자, 그 다음 큰 2번.
근대 민주주의. 갑자기 근대로 넘어가죠? 자, 정치와 법에서 근대라고 하는 시기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잡는데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를 우리가 이제 근대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의 일반 의미, 시민계급이 절대왕정을 타도한다. 당시 절대왕정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도 영국이랑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펠리페 2세. 어디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펠리페 2세 어디 나라였더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보세요. 뭔 소리야, 지금. 네,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죠? 네. 어쨌든 그런 왕권이 신으로부터 내려온다. 왜냐면 이 시기 자체가 지금 항상 중세잖아, 절대왕정은. 크리스트교가 한창이던 시기에 신을 갖다 와가지고 그거를 자신들의 왕정을 좀 더 강화하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왕권 신수설에 기반해가지고 이런 절대왕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타도하고자 하죠. 그러면서 요 표현 자주 나온다. 빨간색으로 경제적 자유와 신분적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동그라미 2번 사상적인 배경. 사상적 배경. 근대 민주주의는 사상적 배경이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자, 셋 다 파란색으로 적어보도록 할게. 첫 번째, 천부 인권 사상. 인권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자연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자연권 사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연법과 자연권은 달라요. 약간. 그 다음에 계몽사상.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나중에 들어보겠지. 관용의 원리를 얘기했던 볼테르라든지 루소도 계몽사상가였고 그 외 디드로, 달랑베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해.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사회계약설. 우리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앞에서 사회계약설을 다뤘던 거야. 그러면은 검은색으로 다시 3번. 3번이 아니라 잠깐만. 동그라미 3번. 영국의 명예혁명. 영국의 파란색으로 명예혁명. 1689년. 자, 여기 대표적인 문서로는 권리장전. 사실 뒤에 법치주의 필기하면서 하겠지만은 영국이 당시에 전쟁을 해요. 자세한 건 우리 세계사 가면 더 아는데 나는 간단히 설명할게.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데서 돈이 없네. 그래서 막 의회를 무시하고 막 세금을 걷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의회가 안 되겠다 싶어서 1628년에 코크라는 사람이 중심을 해가지고 권리청원을 넣어. 당시의 왕이 찰스 1세였는데 넣었지만은 찰스 1세가 그래 알겠어 너네 말 들을게 하는 척하고는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그게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당시에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웁니다. 의회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승리를 이끌면서 크롬웰이 또 항해법도 제정하고 하면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데 얘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해가지고 청교도 윤리를 믿는 사람이야. 청교도 윤리도 크리스트교의 일파에서 빠져나온 거거든. 신교라고 흔히 많이들 부르는 게 네, 프로테스탄티즘인데 그래서 얘는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해. 그러다 얘가 죽어. 그러자 찰스 2세가 즉위를 하고요. 전제 정치를 이어나가고
제임스 2세가 그 왕위를 받들어서 계속 전제 정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A 배경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전제 정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왕권이 신으로부터 내려온다. 왕권 신수설. 그러다 보니 도저히 의회에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 제임스 2세 딸이었던 메리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해요. 당시에 메리는 이탈리아 왕자랑 결혼하거든요. 윌리엄 3세하고. 그래서 하도 영국 의회에서 부탁을 하길래 윌리엄 3세랑 메리 공주가 다시 들어옵니다. 아니, 이탈리아 왕자 아닌데 왜 또 이탈리아라 했지? 이탈리아는 그 사르디냐 왕국이라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약간 이제 정신이 말이 아닌가 봐. 빨리 자야 되는데. 빨리 합시다. 빨리 하고 자자. 저 왕권 신수 갑자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의식의 흐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나중에 되면은 뭐 둘이 짜가르고 센쇼를 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때 권리장전이라는 걸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루었다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특징이자 결과 뭡니까? 입헌군 주제로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회 정치가 발달하더라. 이것들이 오늘날 의원 내각제 성립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우리가 2단원 들어가서 할 거야. 의원 내각제 발달.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로 갈게요. 영국이 그 당시에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 명예혁명 있기 전에 종교를 가지고 영국 국교회랑 다른 종교들이 대립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서 자신의 종교は무조건 믿어라! 라고 해버린 거예요. 영국 국민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저항한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북아메리카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식민지 관련해서 또 시작이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이 미국의 자치권을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미국에다 인지스라든지 차스라든지, 왜냐면 얘네 차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 영국 사람들도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차스 막 걷어가니까 1776년에 보스턴항에 정박 중이던 항구에 정박 중이던 그 차를 실어 놓은 배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그 사건을 우리가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이 돼. 그래서 우선 적고 가자. 미국의 독립혁명. 1776. 그래서 여기서는 독립선언서. 대표적인 문장이 있죠. 조물주나 창조주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A 배경. 영국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 이게 배경이 돼가지고 B 특징. 미국이 독립을 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그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이 조지 워싱턴을 일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즉 민주공화정을 수립했지. 이게 나중에 대통령제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여기 대표적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 오른쪽 요 문장 하나 적을게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하지 말라. 요 문장 나오면 무조건 미국의 독립혁명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 보스턴 차사건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대륙회의 열고 초기에 열세였다가 프랑스 등의 지원을 받고 요크타운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거의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독립을 승리받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남북전쟁이 될 거고. 자, C. 그러면 이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발견된 사상 두 가지. 전부 인권 사상과 저항권. 로크. 다섯 번째 5번 프랑스 혁명. 뭐 어떤 사람 프랑스 대혁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프랑스 혁명. 자,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인 거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해서 줄여서 인권 선언이라고 하지. 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A. 자, 앙시앙 레짐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는 당시에 굉장히 봉건적인 3신분제를 운영하고 있었어.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3신분은 그 제외 나머지 일반 백성들. 근데 그 당시에 1신분과 2신분의 합이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신분이 98%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프랑스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적고 이때 루이 16세가 의회를 소집을 해. 3부회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3신분제여서 3부회라고 하는데 이 의회를 소집해가지고 돈을 좀 어떻게 모아야 된다라고 하니 1신분과 2신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각 신분별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3신분은 머릿수대로 해야 된다. 왜냐면은 머릿수대로 하면 3신분이 이기지. 98%나 되잖아. 거의 맞지? 물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1신분, 2신분 각각 한 명으로 한다면은 얘네한테는 이득이지. 안 그래도 수는 적은데 한 명씩이면은 괜찮은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머릿수대로가 아니라 각 신분별 한 명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빡치는 거야. 제3신분들이. 왜 그러냐, 이게 안 되겠네? 해가지고, 비전개. 국민의회를 결성해요. 어떻게 해서 결성하냐면은, 테니스 코트에 모여.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우리끼리 통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국민의회를 결성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하는데, 세계사 때 다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가서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켜버려요. 바스티유 감옥. 국민의회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걸로 바뀌거든요. 얘네 성격이 약간. 그러면서 입헌군주제적 헌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의회를 만든다. 거의 1년 단위예요. 이 입법의회를 만들고 입헌군주제 헌법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공화정으로 갈아엎어요. 국민공회가 됩니다. 근데 국민공회로 갔는데 이때 독재 정치 플러스 공포 정치를 한 적이 있었어. 이 사람이 바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어. 얘가 너무 공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지롱드파랑 자코뱅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얘네가 둘이 붙어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둘 다 몰락하게 되고 5명의 총재가 정치하는 시기로 가다가 1804년에
나폴레옹의 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폴레옹이 제정을 펼치게 되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830년쯤 돼서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나요. 뭐 7월 혁명, 2월 혁명, 48년, 30년, 48 일어나고 그러면서 프랑스는 입헌군주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루이 필리프 맞나? 루이 필리프? 갑자기 이름 다 헷갈려. 옛날 서양 사람들 이름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서 걔가 즉위를 할 거예요. 맞아. 2월 혁명 끝나고 아니다. 7월 혁명 끝나고 루이 필리프가 즉위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나는 다 썼는데 저기는 왜 지금 저렇게 안 돌아갈까요? 음, 여기가 지금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면은 와이파이가 잘 거시기 돼요. 어, 잠시만요. 아니 밑에 더 있는데 잠시만. 이게 지금 나은가? 화면 발표 누르고 다시 넘어오고 밑에 더 남았는데 또 끊어졌네. 다시 내 목소리 들려요 지금? 그래 우리 아직 할 게 많아. 아직 할 게 많아. 사실은 요거 조금 더 쓰고 그 뒤에 법치주의 필기까지 하면 오늘 필기는 끝이에요. 그리고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시간은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죠? C 갑시다. C 사상. 여기 나타난 사상은 아, 맞다. 내일 한국사도 있지 참. 근데 잠깐만. 얘가 이제 왜 말을 안 듣는 것 같지? 된다. 천부인권 사상가 루스 인권 사상가 자, 로크랑 루소가 공통적으로 말한 사상이 뭐 있죠? 주권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이 가진다. 국민 주권. 그에 비해 홉스는 군주 주권론이었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6번 성과. 자, 대의제가 성립되는 등. 예, 우선 첫 번째 성과가 있겠지. 여기에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은 국민 주권과 입헌주의다. 국민 주권론과 입헌주의. 입헌주의는 뭐냐면은 헌법에 입각한 통치를 얘기하지. 그 다음에 콤마 자유, 평등, 자본주의가 강조되더라. 자, 다음 7번 한계. 재산,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 차등 제한되거나 또는 차등 부여가 존재한다. 파란색으로 묶을게요. 이것은 실질적 평등이 아니지. 이런 것은 바로 차티스트 운동하고도 연결이 되겠다. 차티스트 운동. 여기 이제 관련된 문서가 인민헌장. 이제 큰 3번으로 갈게요. 큰 3번. 큰 3번은 좀 쉽다. 현대민주주의. 자, 현대민주주의는 크게 세 가지 나뉘어요. 세 가지. 첫 번째. 1번 대중민주주의. 말 그대로 뭐냐면은 대중이 정치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의 배경 보통선거를 확립, 거기다가 차티스트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이 더해지면서 대중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게 되었다. 자, 제발 빨리 뜨거라. 뜨거라. 안 되는군요. 개인적으로 빨리 떴으면 좋겠는데. 잠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민주선거 4대 원칙 있잖아.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네 가지가 있잖아. 이거랑 반대되는 것들이 다 있죠. 보통선거의 반대는 제한선거고,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선거법 기준으로는 개정돼서 만 18세 이상이면 되지. 그리고 평등선거의 반대는 차등이겠죠. 직접선거의 반대는 간접선거고, 비밀선거의 반대는 공개선거가 되겠지. 이렇게 참고하라고 추가했고요. 심각하다 진짜 이거. 와,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 내 마음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지 이게. 전엔 잘 써줬는데 왜 바로 안 뜨냔 말이야. 그럼 우선 계속 안 되겠다. 우선 이 상태로 두고 대중민주주의 배경까지 썼죠. 그러면은 그 아래에 혼합민주주의, 얘도 말썽이네 이제. 혼합민주주의. 자, 그 아래에 들여쓰기 해서 A 내용. 자, 이거 아까 했던 거 간략하게 한 번 더 적는 거야. 아까 했던 거.
내용은 기본적으로 간접민주제에다가 플러스 직접민주제 요소들, 국민투표라든지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추구한다 했고, 그 다음에 B,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는데, 요게 김영삼 정부 때거든요.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고, 이게 바로 국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그럼 태블릿 공유 좀 꺼도 되겠죠? 얘 어차피 지금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줄은 3번 전자민주주의 인터넷 활용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띄고 있다. 다들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날이가 오늘. 진짜 나한테 왜 그래요? 이게 결코 사실 많은 양이 아니거든. 얼마 안 되는 거야. 원래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야. 벌써 시간은 진짜 빠르다. 자, 너네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줄게요. 첫 번째, 지금 법치주의 필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문제를 푼다. 두 번째, 지금 10분 쉬고 법치주의 필기하고 문제 푼다. 두 가지 중에 뭐 할래요? 선택지를 드릴게요. 두 가지 중에 뭐 할래요? 쓰지 말고 바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넘겨서 자, 우리 항상 그 동글뱅이 그 있잖아. 뱅글뱅글 태양모시 하나 그리고 법치주의로 가겠습니다. 자, 법치주의의 의미는 인치. 자, 이것도 한자로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 한번 해보자. 여기 구글 미트에서 한자로 바뀌어지나? 안 바뀌어지네. 자, 인치가. 네, 이렇게 쓸게요. 법치주의의 의미는 인치가 아닌 법치다. 여기서 인치는 사람의 통치, 즉 자의적인 통치를 얘기하는 거고, 법치는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건데, 자, 1번. 동그라미 1. 국가 권력기관을 구성.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하에 2번. 국가 권력 행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는 거에서 우리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볼 수 있다. 다음 2번 발전. 자, 법치주의는 첫 번째 권리 청원, 아까 얘기했던 그 청교도 혁명이 시작되는 거지. 코크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고 이후 권리장전 1689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은 뭐 법치주의를 딱 제도화시켜서 시작된 거는 뭐 영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내가 지금 적는 거는 뭐 한 줄 더 누르지 않는 이상 그대로 한 줄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3번 형식적 법치주의. 이거는 법에 의한 지배다. rule by law. 자,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법에 의한 통치를 얘기하는데,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적법한 절차면은 그 법의 내용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 특징,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적법한 절차에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3번, 한계. 합법적 독재의 위험이 있고, 의회의 행포를 견제하기가 어려움. 잠깐만요.
잘못 들어갔네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 행포의 견제를 어렵지. 그렇지, 어렵지. 맞아. 순간 필기 보고 나까지 헷갈려 버릴 뻔했네. 맞아요. 의회 행포를 견제하기 왜 어렵냐면은 의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 형식적 법치주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면은 무조건 그냥 만사 오케이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예시를 하나 봅시다. 그거 뭐냐면은 히틀러의 수권법이라고 있어요. 라이히 법률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합법적 독재가 돼버리는 거지. 4번. 그러면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근대 이후, 그러니까 시민혁명 이후에 강조되었던 거고, 최근 현대사회를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복하고 그 이후부터 세계도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더라. 이거는 법의 지배다. Rule of law. 법의 지배. 자, 이것은 여기서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서 적을 건데, 그 1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 라인 있죠. 거기에 화살표 해가지고 자의적 지배를 부정 또는 배제하고자 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절차에다가 플러스 목적과 콤마 내용이 인간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에 부합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졌다 해도 그 내용이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초국가적인 권리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끝인 거예요.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같이 띄고 있다. 그래서 3번. 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위헌법률 심판제도. 요 제도는 나중에 우리가 2단원 국가기관의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재판소가 그게 가진 5가지의 재판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걸 볼 거예요. 자, 그 와중에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배터리 얼마나 남았길래? 남은 시간 20분이라고? 잠깐만. 빨리 씁시다. 5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1번 첫 번째 대립관계다. A. 민주주의는 동적 관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선 변화의 역동성을 내재한다 라고 보는데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을 해야 돼. 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건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의 역동성 바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B. 법치주의는 정적 관계다. 왜냐?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개정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했잖아, 아까. 법적 안정성의 조건 중에 명확한 규정, 실현 가능성, 안정성, 국민의 법의식 부합, 합치. 그 중에 안정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야. 다음 2번. 상호 보완적 관계. 법치주의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같다. 그리고 그 2번 라인에 심화라고 해서 하나 더 적어줄게.
불가분성의 관계. 요거는 사실 좀 새로 나온 내용이라서, 자, 불가분성의 관계. 저번 교육 과정에는 없다가 이번 교육 과정에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불가분성의 관계는. 자, 불가분성의 관계는 A, 법률은 이꼴 권력 행사의 근거야. 근데 이 법률의 제정 주체는 입법부다. 맞지? 그 다음에 B, 국민의 의사는 입법부를 통해서 법률로 구체화된다. 구체화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지배는 이꼴 국민의 지배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 법치주의 필기 끝이고, 지금 얘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일찍 맞춰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해놓은 게 뭐냐면은, 우리 요 8문제 있잖아. 배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았대, 노트북이. 충전기를 가지러 가려고 해도 꽂을 데가 없거든요, 지금. 음. 그래서 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주에 푸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이걸 설문지를 만들어 놓을 거야. 설문지에다가 문제를 풀고 답을 입력해 놓고요. 해설 강의가 필요하면 해설 강의 들으세요. 단, 나는 해설 강의를 할 때 밑에 추가 필기를 하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문제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필기하고 싶으시다면 들으시고요.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말이 있으면 무조건 들으라는 반을 돌려서 한 말이겠지.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법하고 기본권 나가도록 할게요. 정말 수고 많았고, 어, 설문 입력은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왜냐면은 다음 주에 바로 복습 테스트 진행할 거라서,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 시작하니까 다음 주 수업 바로 전까지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우리 한국사 듣는 아이 있지. 내일 한국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시간을? 9시에? 예, 넣어요. 너만 괜찮으면 9시 하고. 오전 9시야, 오전 9시. 저녁에 하는 것보다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나가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릴게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성질 왜 안 나가, 너? 쪽팔린다. 니 안 나가면 내가 또 쪽팔려 죽는다.